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평화사상 그 12번째 시간으로 안중근의 평화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도마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도마는 천주교 세례명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평화란 무엇이고 천주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국인의 평화사상 22에서 안중근에 대한 글을 쓰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인 김형목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연구위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100주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우리가 당시에 일제히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세계의 어떤 10대 강국으로 부상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아마 이 세계사에서도 우리 독립운동이 3.1운동 이후에 갖고 있는 의미는 세계사적으로도 상당히 크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예. 한국의 독립운동사 연구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을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좀 어떤 정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죠. 특히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거기에 수상되어 있던 우리가 잘 아는 중국에 있던档案 자료, 그 다음에 소련에 있었던 아카이브들에 있던 자료들이 수집 발굴 정리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좀 남북 대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배타적이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제 합리화되어가는 그런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그 첫걸음들이 결국은 남북 통일을 하나로 평화롭게 이어져가는 그런 밑거름 수준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한 20년 전부터 신진 연구자들이 거의 없어요. 아, 예. 이게 아마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앞으로 학문적인 단절이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주로 이제 미시사적이거나 아니면 생활사, 문화사 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성과들이 제대로 개성 발전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쓴 많은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안중근의 평화사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닌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안의사의 어떤 우리가 1909년 올해로 꼭 110주년이 되는 그러네요. 10월 26일 날 이 또 이 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양 평화의 교란자를 저격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는 침략의 원흉으로서 이제 이등만군을 저격하게 되었고 그러한 정신들이 결국은 일제 강점하 36년이라고 하는 그런 포압적인 상황에서도 안중근 의거 정신이 개성 발전되면서 우리가 결국은 1945년 8월 15일 민족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정신적인 지주였다는 점에서 안중근 의거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거의 3.1운동에 버금간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어떤 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안중근 의사의 정신과 그의 어떤 희생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당연하게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좀 어려울 때 그렇게 되면 안중근 의거를 봐라. 그래서 특히 국외 한인 사회에서는 이 안중근 의사를 배경으로 하는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정말 민족혼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하나의 정신적인 토대가 되었죠. 네. 자, 우선 안중근 의사의 출생부터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안중근 의사 원래 집안은 무인 집안이었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가 그 할빈에서 의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DNA 인자가 있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고요.
특히 이 천주교 신자가 되는 과정은 가보 우리가 농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해주 지역에서는 아기 접주가 백번 김구 선생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걸 진압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보 의례라고 하는 기배청이나 유생청을 중심으로 모인데 이걸 단합하는 적이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였던 안태훈 진사. 그런 그거인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범 선생이 거기 와 피신해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안태훈 그 진사가 아니서 아버지가 이 그 유생 그 동원하는 과정에서 강곡을 일부 포함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좀 뒤로 빼돌리고 예.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안태훈 진사가 서울 맹동성당으로 피신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맹동성당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지역건지대거든요.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천주교를 아버지가 믿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그랬던 안진사가 사귄 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빌레임 신부라고 하는 홍석구 신부라고 그러죠. 나중에 그 안이사가 그랬을 때 마지막 면회했던 분도 이 빌레임 신부인데 홍석구 그때 그래서 이분하고 그게 되면서 아버지가 그 뒤에 이 해주로 와서 그걸 하게 되고 천주교를 이제 믿게 되고 그래서 그걸 집안 사람들에게 다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갖다가 해주에서 신천으로 이제 청계동으로 옮기게 되죠. 예.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자 수가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예, 예. 그런 가정적 배경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당시에 천주교 신자가 되고 참으로 많은 그 종교 활동을 해서 많은 그 사람들을 천도교로 이렇게 인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당시에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천주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까지는 천주교가 굉장히 박해를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1886년에 프랑스와 국제적인 조약을 맺으면서 천주교에 대한 선교 활동을 국가가 인정을 했죠. 조선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렇게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이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양대인 그래서 이제 서양 세력을 믿고 어떻게 보면 좀 좋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어떤 재산을 그걸 빙자로 해서 천주교 신자라는 걸 빙자로 해서 일반 양인들이 땅을 빼앗는다든지 뭐 항촌 지배 질서를 갖다 문란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나오게 되는데 역시 그 안진사나 여기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성격에다가 아버지가 그런 걸 지원을 해주게 되니까 안이사가 종교에 푹 빠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이사가 이 천주교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해요. 어떤 건가요? 왜 그러냐면 신부들이 너무 억압적이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면은 영어를 배운 놈은 영어에 극이 되고 프랑스를 배운 놈은 프랑스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정말 종교 천주교는 믿지만 그 신부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또 일화들도 많죠. 네. 그런 부분은 그 인도에서 간디가 했던 말과도 또 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독립운동을 당시에 우리 한국인들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종교인, 특히 천주교, 개신교 신자로서 뭐 폭력 또 살인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무장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 사이에서 좀 고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당연히 있었죠. 뭐 살인이라고 하는 어느 종교라도 살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인사가 이또를 우리가 척살했던 이유는 어떤 인간이 자기가 개인적인 사감에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한국의 대한제국의 어병에 있는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당연히 군인이라고 하는 건 국을 지키는 간성이잖아요. 자기는 그런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살인범이 아니라 자기는
전쟁 포로로서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런 그것이 결국은 이 천주교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은 굉장히 강하지만 이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봤던.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도를 책살했던 이후로 15가지를 쭉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안이사가 갖고 있었던 세계관은 당시 이 프랑스 신부들은 대체적으로 이 정교 분리라고 해서 신자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네.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안중근 의거가 일어나는 이후에도 처음에 그 우리가 민텔주교라고 하는 민주교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나중에 안이사가 우리가 나중에 교황청에서 복권될 때까지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지만 안중근 의사 자신은 종교에 갖고 있는 신념 그것 때문에 자기는 살인범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국가관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안중근 의사는 당시에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이렇게 또 받들어지고 지금까지도 여겨지고 있지만 당시에 이 종교계에서는 당연히 그 안중근 의사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이기가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계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태도는 좀 그동안 좀 많이 좀 변해왔죠. 그렇죠. 당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어떻게 천주교인이 살해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안의사는 나름대로 그걸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빌레헴 신부가 메네를 왔을 때 자기가 입장을 다 밝히죠. 뭐라고 하시는? 자기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것이지 절대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신부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신부님은 반신반의했죠. 과연 이제 교단의 입장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빌레헴 신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네. 현재는 이 천주교 안에서 안중근 의사의 어떤 지위나 그런 어떤 대우는 어떤 단계인가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전에 로마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시성으로 이제 다시 복권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예, 그렇군요. 이렇게 안중근 의사 말고도 당시에 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독립운동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선생님께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요? 제일 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한말에 1905년에 을사등기약이 체결되고 나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성리학을 가치관을 가졌던 이 공자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 이제 공자교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유교가 아닌 다른 건가요? 공자교로 해서 중국에는 이제 공고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유림들은 그 공자교를 많이 믿게 되고 또 지식인들이나 유림 중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전통으로 내려왔던 당군교가 대종교로 이제 되면서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던 주요 인물들이나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대종교인이 사실은 반 이상이 넘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살리 전투를 해 나갔을 때 그 청살리 전투에 실제 뛰었던 사람들은 대종교인들이 그게 1912년에 중앙단을 만들고 그 조직이 커져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북로군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그 김자진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 대종교가 확장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죠. 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1919년 3.1 운동 때 우리가 잘 아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같이 연합을 해서 3.1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때 유림청이 가담을 못했단 말이에요. 3.1 운동 때. 왜 그 고리가 없었나요? 그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심산 김창숙 선생한테 사람을 성주로 내려보냈는데 심산 선생이 그때 당시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정가를 못 받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유림계는 원로 유림들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윤흥열이라든지 그다음에 박영호라든지 이런 부분 이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배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유림들이 각성을 해서 우리가 1919년 파리 강화회의가 열릴 때
유림단에서 대표를 파견해 파리장스라고 하는 예. 그런 걸 해냈던 것이 이제 유림계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독립운동사를 통해서도 종교계의 세대 교체와 더불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종교인들도 당시에 참으로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도 혹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예, 저희들이 한 4년 전부터 북한 지역 3.1운동 사적지를 문헌 조사를 해서 올해 이제 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조금 더 연장된다면 남북 관계가 조금 더 진전되면 북한하고 같이 공동으로 독립운동 사적지 특히 3.1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동조사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내일이면은 24일 날 독립운동가 우리가 사전을 2015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 별세 특별판으로 독립운동가 인명사전을 내일 보고회를 합니다. 프레스센터에서. 그런 그게 있고 나머지 국내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다시 재점검하고 발굴하고 또 보존 방안까지 그러한 계획들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3.1운동의 정신은 남한과 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정신이고 역사인데요. 북한에서는 이 3.1운동의 의미 그리고 역사에 대한 연구 좀 잘 진행을 해오고 있나요? 자신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거기는 워낙 지금 유일 체제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 인식이 굉장히 갱도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다양성, 역사 인식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김씨 왕조 일가가 거의 우리 근현대사를 간통해 왕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 운동가들은 지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나가 있는 속에서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좀 그런 점이 아쉽죠. 네. 앞으로 남북한이 자주 만나서 또 함께할 일들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도 북한과 함께 그러한 역사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앞으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뭐 저희도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똑같은 역사를 우리가 달리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통일이 되어야만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지. 지금은 서로 찢어져 가지고 반쪽 역사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또 연구원으로서 진정한 독립은 남북한이 하나 되는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더더구나 지금 다문화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외국인들도 옛날은 이제 외국인이라 그런처럼 인식을 안 하잖아요. 네. 같은 우리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외국인들도 우리 국내에 와서 살고 있으면 거의 형제 자매와 같이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포용력을 저는 좀 발휘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진정한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직도 이 100년이 되었습니다만 독립운동사 연구의 과제 또한 남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좀 잘못 알려진 부분 그런 것도 있다면 혹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우리는 그 동안에 우리 역사를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는 쪽으로 그런 해석들이 많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네. 그 독립운동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은 특히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꼭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실까요? 예,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과거 선조들이 일본에 저항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좀 벗어나서 당시 독립운동이 하나의 민주화를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3.1 운동 결과로 1919년 4월 11일 날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은 민주공화제를 선언하고 남녀가 동등권을 가진다고 하는 예. 그런 그 가정들이 독립운동사 과정에서 구현되었고 그래서 1948년 5월 30일 총선거에서 누구나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한 선거권을 가졌잖아요. 그것은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우리가 빠릅니다. 야, 그렇군요. 미국과 영국은 당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투표권을 더 지고 예. 세금을 덜 내고 하면은 투표권을 차등화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제로부터 그런 시련을 받고 했지만 우리의 오늘날 한국이 세계사 속에서 빛나고 있는 그런 밑거름이라고 하는 속에서 독립운동사를 좀 들여다보고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독립운동에 앞서서 그 동학농민혁명도 있었잖아요. 네.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일들도 이 3.1운동의 정신에 바탕이 돼서 이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발판이 그때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당연하죠. 우리가 3.1운동에도 주목해야 될 것은 그동안에 우리는 대다수가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양반계급과 민중층이 괴리되어 있었던 것이 3.1운동 때는 남녀노소 없이 다 같이 일치단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 그 당시 인구가 한 1,750만 되는데 20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3.1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고 그런 목숨이 걸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에너지 요원들이 결국은 우리 3.1 정신의 진정한 정신이다. 그래서 3.1운동을 민족 해방 운동사에서 어떤 분수령적인 의미를 지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3.1운동도 한번 바라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3.1운동 100주년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을 제대로 기리고 우리가 정말 평등한 나라 또 제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 김형목 책임연구위원님 모시고 안중근의 평화사상을 주제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